만도 2021년도 경영실적을 분석하고 2022년도를 예측해 보는 것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55,500원으로서 2020년 말보다는 3,300원 하락했습니다. 장부가격 대비 225%로 현재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23% 하락한 시세이고요. 시가총액은 1,500억이 감소했습니다. 5% 이상 주주명은 한라홀딩스가 30.25%고요. 국민연금공단이 11.39% 되겠습니다. 외국인이 18.76% 들어와 있습니다. 손익 내용을 보면은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2020년 영업 적자에서 21년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조 9천억 원대로서요. 전년보다 3.8%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매출 재료비는 8.2% 낮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 결과 스루풋은 7.21%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추측을 하게 되는데요. 판매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는데 판매량은 줄었다든가 또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했던가 이렇게 두 가지로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율은 3.3%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진율이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운영비용은 1.5%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TOE 생산성은 1.04로서 전년도 영업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331억 원 영업이익인데요. 그러나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64억 원이 더 많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가 회계는 재고가 감소하면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고가 감소하면 이익이 증가하는 스루풋 손익이 좀 더 순리적이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281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전체 재고 자산은 492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와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7.8%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용은 1.5% 증가했습니다. 이 매출원가 재료비가 감소한 것이 판매량 감소에 의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좀 내려간 거 아닌가 그런 추측을 또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운영비용 중에서 주요 비용으로서 인건비가 4,166억 원 집행이 됐습니다. 6.5% 증가한 수치입니다. 직원 수가 306명이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자연 감소나 강제 퇴직이 아니고 중단 영업이 있었던 거로 되어 있어서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인당 평균 임금은 1억 원대가 넘어서 1억 1천만 원으로서 대기업 수준의 평균 임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급 수수료는 1242억 원이 집행이 돼서 전년보다 13.6% 감소했고요.
운영비용 대비 비율은 2.4% 하락했습니다. 가공비가 23% 되겠습니다. 가공비가 증가를 했는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또한 원재료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그러니까 아까 쭉 추론한 대로 원재료 가격이 하락한 것과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PQ 총 제조 비용이라는 게 원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2020년, 2019년은 일치합니다. 그것은 재고자산의 그 변동 범위가 일치하기 때문인데요. 2021년에 갑자기 그 재고자산 변동 범위가 변했는지 744억 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또 추가적으로 추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비교해서 이상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2단계로서 그 일본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감액과 또 회사가 제시하는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액의 차이를 비교하는 겁니다. 이게 전년도 2020년도까지는 두 개가 다 일치한다는 것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똑같이 일치하고 같은 표준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2021년도에 보면은 WCAI가 마이너스로 표현된 것은 기말에서 기초를 뺀 거기 때문에 재고가 줄면은 이제 마이너스로 281억 원이 줄었는데 비성분에서도 마이너스로 표시가 됐습니다. 이것은 비성분의 플러스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로 됐거든요. 요거를 이제 그 말로 다시 설명하면은 1의 금액이 마이너스면 2의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액은 플러스로 표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1은 기말 빼기 기초이고 2는 기초 빼기 기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WCAI가 감소했으므로 2는 당연히 플러스이어야 하는데 마이너스로 표기가 됐다는 거죠. 이게 좀 이상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갭이 744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거를 이대로만 보면은 매출원가를 감소시켜 매출이익이 더 나오도록 조작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부분이 뭔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원가로도 검증해 보면 결산 매출원가를 낮추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은 그래서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뭐 이렇게 그 수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 확인해 보는 건데요. 검증 매출원가는 2조 6천억인데 결산 매출원가는 2조 5천억이거든요. 그래서 744억 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이 불투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 재고자산 그 비교는 전체 재고자산 증감액의 비교는 일치합니다. 다만 이 451억 원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앞선 2단계의 그 차이하고도 무관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만도 그 사업 부분 중에서 모빌리티 솔루션즈를 분할을 했습니다. 물적 분할을 한 금액이 그래서 넘어간 금액이 45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차이가 742억 원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감안해 준다 그래도 여전히 그 2단계에서 차이는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 와서요. 재고 회전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그 자회사에 넘어간 재고 때문에 재고가 크게 준 부분도 영향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이제 그 생산성은 거꾸로가 아니고 같은 방향으로 생산성이 상승을 했죠. 근데 일반적으로 특별 원인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동일 방향의 상승이면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다고 가정을 하는데, 이 가정을 입증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인상으로 증명해야 한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는 공시 내역에 제품 가격 추이하고 원재료 가격 추이를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런데 이제 뭐 안 하는 회사도 있고 두리뭉실 넘어가는 회사도 있습니다만은, 만도는 명확하게 그 공시를 했습니다. 그건 다음 장에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총자산 회전율이 그 0.89입니다. 떨어졌습니다. 전년보다. 제조업체인 경우에는 일이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그 통계인데요. 그래도 전년보다 총자산율에 대한 활용도는 떨어졌다. 그러니까 매출이 감소한 게 큰 원인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채권 회전율은 전년과 동일한 그 수준으로 유지가 됐고, 매입 채무 회전율은 5.5 회전으로 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만도한테 또한 납품하는 협력업체한테 잘해줬다, 이렇게도 그 표현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재료 가격부터 보면은 가격이 인하됐다고 추론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은 아세이 패드라는 것만 2.7% 내리고 연속 그 2.7%로 2년간 내렸네요. 근데 나머지들은 뭐 크게 증가는 안 했습니다만, 상승은 안 했습니다만 오른 거로 되어 있습니다. 베이스 아세이라는 게 이제 무려 또 40.7%고요. 그래서 그 전체 그 인상률이나 인하율이 얼마나 될 거냐 하는 것은 이 품목별 그 매입액이 대응해 가지고 가중 평균을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그 이 매입액에 대한 데이터는 공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으로뿐이 잡을 수는 없는데, 원재료 가격이 그 내려갔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뭔가 그 분식회계의 그 냄새가 나는 거에 일치하는 통계의 그 백데이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진 않았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주요 제품 가격은 소폭이지만은 조금씩들 그 인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가격인데, 완성차라고 그러면은 이제 분명히 현대나 기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엄청 짜게 인상해 주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를 조금 논리 구도로 표현해 봤는데요. 만약 이게 충분 조건이라는 논리입니다. WCAI 회전율과 TOE 생산성이 상승한 동일 방향이다. 동일하게 이 만도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대한 그 이유는 판매 가격 상승과 원재료 가격 하락, 역방향 검증 추론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동시에 그 상승했을 경우에 원인은 판매 가격은 상승을 해야 되고 원재료 가격은 하락하는 역방향 검증 추론이 성립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확인해 보니까 원재료가 하락이 아닌 상승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가정을 세운 투명 가정은 무효가 되는 것이냐? 만약 가정이 사실이라면 또는 거짓이라면 필연적으로 존재할 결과를
다르게 예측을 해봐야 된다. 즉 특별 원인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덧붙여가지고. 근데 특별 원인은 하나 있었습니다. 물적 분할로 인해 가지고 재고가 크게 이전됐다는 거. 그런데 또 하나의 추론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추론이지만 금액이 아닌 판매량과 재고량으로 재고 회전율을 산출한다면 분명히 재고 회전율은 물적 분할로 인한 빠져나간 금액 외에 나머지 영업에서 일어난 재고 회전율은 수량으로 산출해도 분명히 재고 회전율은 상승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만도가 부식회계를 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서 한 논리이기 때문에 조금 앞에 2단계의 744억 차이는 여전히 미결의 존재로 있고 의혹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금 재무지표로 와서요. 캐펙스 자본적 지출은 1687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전년도에도 물론 투자를 한 게 있습니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비율은 30.9%로 증가했습니다. EAT 현금 순이익은 10.2%로서 전년보다 5.7% 하락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채권자한테 1710억 원을 추가로 차입을 해서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57.2%가 되겠습니다. 50%가 넘으면은 개인권 방어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이미 채권은행단이나 이런 쪽에서부터 꼭 모든 게 100%가 차입금이 아니고 사채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전환사채 크게 압력은 아직 안 받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만은 이게 50%로 내려야 될 과제를 만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부채율이 이렇게 높을 경우에는 주가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요인으로서요. 가치 하락을 하겠죠.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별도로 다음 장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1759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현금 버퍼율은 14%로 조금 전년보다 증가했고요. 이익잉여금률도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납입자본 성장률도 2.83배로 전년보다 조금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캐펙스 투자를 한 거 보면은 종속기업 투자에 1957억 원이 집행이 된 게 크고요. 2021년에 유형자산 투자는 크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감가상각으로 내렸는데 거꾸로 2020년에 한 200억 정도 유형자산에 투자를 했으니까 공장 증설을 2020년에 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이제 자본거래라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자기 주식 처분이 있었고 신종 자본증권의 수익금 배분, 그러니까 이제 이익배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2020년도에 이익배당도 있었고 신종 자본증권 상환도 있었고 등등 해서 324억 원의 자본이 유입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나간 거죠. 그 다음에 2019년도는 배당금 지급이 234억이 있었고요. 신종 자본증권 수익금 배분도 74억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1년도 실적을 분석한 이후에 2022년도 계획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를
원가 회계적인 입장에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거로 게임이죠. 예측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관리비가 2% 오른다고 봤습니다. 계속 원가를 절감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임금 인상률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비도 있지만 2%만 오른다고 계획을 영업에서 계획을 했고 이익은 전년보다 한 50% 더 이익을 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면은 이제 매출원가가 나와야 예상 매출액을 뽑을 수 있는 거겠죠. 아니면 이제 거꾸로 매출액을 전년보다 7%업 정도 하고 매출원가는 얼마나 나오면 되겠는지 이런 작업도 하게 되는데 이걸 마치려면은 이 제조원가 전문가한테 또는 영업에서 제조원가에 대해서 뭔가 아는 사람이 밑에 있는 내용처럼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생산재료비는 물가가 한 5%, 원재료비가 오를 것 같다. 그 다음에 가공비도 인건비도 오르고 재경비도 오를 것 같아서 5% 오를 것 같다. 그 대신 이제 재고를 2021년도에 줄였으니까 2022년도에도 한 5% 줄여보자. 그럼 이제 매출원가가 4% 증가하는 거로 이렇게 산출이 돼서 그거를 통보를 해주면은 3조 원대의 2022년도 판매 계획을 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거를 어떤 단품 납품이라고 완성차 메이커의 단품 납품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견적은 2021년도에 290만 원에 냈었는데 크게 안 깎이고 얼마 했냐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앞에 판매 금액이 있죠. 그렇게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에 견적은 얼마나 내야 될 것이냐 하면은 앞에 계획한 대로 해가지고 3조 300만 원대로 견적서를 만약에 낸다 그러면 완성차 메이커한테 5% 이제 이 증가 인상되는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300만 원에 했다. 그러면 이제 예상 이익이 5만 3천 원 적자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계약이 이렇게 했는데도 적자가 나온다면은 어떻게 그러면은 이익을 내도록 할 것이냐 아마 실행할 때 요구 사항들이 나오겠죠. 매출원가를 조금 더 줄여라. 그 다음에 이제 판매 관리비도 좀 줄여라. 뭐 이런 요구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행 결과가 결국은 흑자로 돌아서는 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매출원가를 줄이고 판매 관리비를 줄였느냐 하면은 이렇게 됐을 겁니다. 생산 재료비는 5% 오를 거로 사업 계획을 했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원재료 구매하면서 또 깎아봐라. 그 다음에 가공비도 원가 절감에서 비용 절감, 경비 절감하고 불효불급한데 쓰지 않고 그렇게 해서 가공비도 한 4%대로 인상하는 거로 5%에서 그러니까 1%더 감소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익이 날 거냐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매출 원가가 감소하지는 않는다. 그러면은 재고를 거꾸로 줄이는 계획이 아니고 늘리는 계획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재고가 30% 증가한다고 했을 때 매출 원가가 2% 내려가는 거로 산출이 된 게 이제 266만 원대거든요. 이게 그래서 실행 결과가 매출 원가가 260만 원이니까 2% 내렸으니까 이 본사 판매 쪽도 노력을 해서 2% 정도 줄여라. 그렇게 해야 이제 1,700원 정도 300만 원짜리 팔아가지고 1,700만 원 정도 이익이 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2022년도 만도 기계의 수익성은 좀 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그 계획은 사실은 그 전년도 그 실적이 투명했어야 되는데 뭔가 그 왜곡된 게 보이거든요. 때문에 그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거기에서 몇 프로 업한다 그러면은 그게 좀 어차피 계획이 왜곡된 수치로 나올 그 한계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가 회계를 떠나가지고 스루풋 회계를 소개하는 입장이니까 이 스루풋을 보도록 하죠. 스루풋은 영업에서 다 그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건 이제 매출 재료비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스루풋률하고 재고 회전율 세 가지죠. 근데 핵심적인 거는 이제 재료비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원가 회계서처럼 5% 인상된다고 예측을 하고 스루풋률은 32%였는데 요거 1%만 올려보자. 그리고 재고 회전율이 31.3회전이었는데 기왕에 이렇게 된 거 32회전까지 좀 해보자. 이러면은 그 매출액이 3조 1천억 정도 예산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전년보다 8% 인상이 된 거. 원가는 한 6% 오르는 거로 아까 됐었죠. 그러면은 이제 스루풋 회계 쪽은 더 올리는 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A 방법이 하나 있고 B 방법으로 그 비용 중심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손익분기점 산식인데 전년도에 9천억 정도 집행이 됐거든요. 이거를 7% 정도 오르는 거로 했습니다. 그게 9,653억 원이고 예상 이익도 50% 업되는 거로 하면은 그 산식은 운영비용에서 예상 이익 더해가지고 스루풋율로 나누면 이 스루풋율도 그 향상된 스루풋율로 하면은 매출액은 또 3조 원대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견적을 어떻게 낼 거냐? 이제 견적 전략을 해야 되겠죠. 완성차 업체 만도가 이제 견적서를 단품으로 납품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은 견적은 아까 그 계획한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눈에 익은 대로 요 요소들만 가져와서 매출 재료비 5% 오르고 가공비 5% 오르고 판매관리비는 2% 오르고 그 다음에 마진은 50% 업하는 거로 해서 이 네 가지를 다 더하면은 300만 원이 나온다. 이렇게 견적을 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완성차 메이커에서 만도가 뭐 우리가 남이가 뭐 이렇게 되겠죠. 한라 쪽이 그 시내니까 그쪽도 뭐 그거는 좀 뭐 부정확한 그 사고방식이겠지만은 일단 300만 원으로 그 계약을 합니다. 그 원가 회계도 300만 원으로 계약을 했지만 실행에서 틀려집니다. 그 A 플랜대로 하면은 매출 재료비 5% 오르고 그 다음에 스루풋율을 1%만 더 올려도 그리고 재고 회전율을 33회전까지 해보자. 그러면은 이게 증분율로 6%가 오르거든요. 그러면은 매출액이 그 320만 원에 판매한 효과가 나온다. 추가 납품이 또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견적을 낸 이후로 그 실행을 예측을 위처럼 하면은 그러면은 320만 원에 팔렸다면은 추가 발주가 20만 원 더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얼마가 남느냐 그러면은 6만 5천 원이 남습니다. 그 화면상으로는 잘 안 보이시는데 6만 5천 원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회전율을 그 1회 전일에도 올렸으니까 그 또 6%가 그 증분율이 되죠. 가공비도 판매비도 그 비례적으로 증가를 했을 테니까 가격이 이렇게 그 올라갑니다. 그래도 6만 5천 원이 남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루풋 회계 쪽이 조금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그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